안녕하십니까? 이상현상관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모종의 사유로 이상현상, 눈과 얼음의 은총이 내린 북극에 진입하셨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탑승하신 열차는 그곳으로 향하는 열차입니다. 이를 인지하신 즉시 주머니를 살펴보십시오. 손바닥만한 크기의 눈꽃 모양 인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귀하가 북극의 정당한 방법으로 입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만약 인장이 없으시다면 눈꽃의 여왕님의 은총을 만끽하십시오. 이후의 행동 수칙은 열차의 종착역이자 귀하의 목적지, 빙설역의 안내 책자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문서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귀하께서 무사히 빙설역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수칙서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 생활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이제부터 정식으로 북극에 입국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실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국 절차는 눈꽃의 여왕님께서 계시는 곳이자 북극 어디에서나 보일 정도로 거대한 빈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출국 절차를 곧바로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는 관광객으로서 북극의 명소들을 관람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광지는 후술할 수칙들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우선 북극 내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극 어디에서든 후술할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면 반드시 지키셔야 하니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하여 주십시오. 모든 종류의 확인은 소지 금지입니다. 라이터, 성냥 등의 확인은 반입 및 소지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이미 소지하신 상태로 진입하셨다면 역내의 쓰레기통에 처분하여 주십시오. 절대 화기를 소지하신 상태로 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방한 장비를 언제나 착용하여 주십시오. 해당 수칙서가 붙은 게시판 우측에 관광객들에게 방한용품과 장비를 대여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방한 장비를 대여해 상시로 착용하십시오. 역 내에서는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 배려했기에 현재의 옷차림으로도 문제가 없으나 방한 장비 없이 역 바깥으로 나간 모든 인원은 생환에 실패하였습니다. 반드시 방한 장비를 대여하여 주십시오. 비용은 저희 측에서 대납해드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극을 다스리는 눈꽃의 여왕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북극의 눈과 얼음의 은총을 내려주신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의 주민들은 눈꽃의 여왕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숭배합니다. 부디 말실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언제나 최대한 빠른 생활을 목표로 움직이십시오. 북극에 오래 머무를수록 북극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고 이는 생활 의지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가능한 40시간 내로 생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북극의 얼음과 눈을 드시지 마십시오. 북극의 눈과 얼음은 현실의 것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절대 그 아름다움과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출국 절차를 밟기 위해 아래 관광지들 중 최소 3곳 이상을 관광해야 합니다. 2곳을 관광하면 자연스레 밤이 되며 밤에는 이동의 제약이 커져 관광이 불가능합니다. 숙소는 중앙광장 서쪽에 위치한 분홍 지붕의 건물입니다. 밤에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아래 관광지들 중 귀하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관광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눈꽃의 여왕님의 동상. 중앙광장 정가운데에 위치한 동상입니다. 눈꽃의 여왕님의 아름답고도 늠름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진 북극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촬영은 자유이나 그러한 행동들은 2-4번 수칙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얼음 미로. 중앙광장 서쪽 공원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부 얼음으로만 만들어진 미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미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닥에 다소 미끄러우니 주의하며 출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2-5번 수칙을 무시하십시오.
설산 하이킹. 북극 동쪽에 높이 솟아있는 설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이킹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는 입구에서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산과 환경이 달라 힘들 수 있겠지만 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등반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2-5번 수칙을 무시하십시오. 겨울공원. 중앙광장 서쪽 얼음 미로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에는 흙 대신 눈이 쌓여 있고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곳에서 눈꽃의 여왕님과 만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확실한 대처법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귀하의 언변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북극 역사박물관. 북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전시품에 대한 모든 설명들은 귀하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위협적인 요소는 없으나 이곳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수록 2-4번 수칙이 빠르게 가속화되며 관람은 반드시 끝까지 마쳐야만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광을 끝마치셨다면 빈궁으로 향해 출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문 경비병에게 출국 심사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시오. 귀하가 3번 수칙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셨다면 곧바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빈궁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눈꽃 정원을 지나 빈궁에 입장하십시오. 절대 눈꽃 정원의 아름다움에 홀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청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지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빈궁 내부에 입장하셨다면 사용인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귀하를 아련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안내에 따라 아련실에 진입하면 영롱한 하늘빛 얼음 옥좌에 아름다운 눈꽃의 여왕님께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정중히 엎드려 출국 심사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왕님께서 내려오셔서 귀하의 머리에 손을 올릴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눈을 감으십시오. 절대로 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무엇이 보이든, 무엇이 들리든, 무엇이 느껴지든 전부 무시하십시오. 귀하께서 무언가 느끼고 있다는 걸 여왕님께서 알아차리신다면 귀하의 요청은 출국 심사가 아닌 이민 심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민 심사가 반려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기에 귀하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생환 후 국번 없이 연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측에서 귀하를 안전하게 이송하여 간단한 검사와 면담을 실시한 후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이상현상의 경우 정신오염 감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무사 생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무실에 불려갔다. 준식이가 내 가방에 숨겨둔 담배를 담임한테 걸려서 담임은 잠시 주위를 살피다. 이내 노발대발하고 제 분을 못 이겨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딱히 변명은 안 했다. 저 새끼는 알면서도 그냥 내게 대충 덮어씌우고 끝낼 작정일 테니 이해는 된다. 나 같아도 엄마는 의사에 아빠는 정치인인 자식보다 고아 새끼가 만만했겠지. 그래도 화는 난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처음 받는 벌점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날아왔다. 딱히 생기부에 직접적으로 새겨지는 부분은 아니었으나 한 달에 한 번꼴로 과벌점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징계위원회는 말이 달랐다. 저게 생기부에 들어가면 내 대학은 당장 할 수 있는 교내 봉사들로는 안정권까지 감면하기에 어림도 없다. 눈앞이 캄캄하다. 전교 회장이 찾아왔다. 왜일까? 썩유쾌한 이유로 찾아온 건 아닐 거란 생각에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 나리고등학교 심야 자율학습 도우미 신청서. 눈앞에 회장이 내민 종이가 팔랑거렸다. 과벌점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신설된 교내 봉사 역할인데 너도 관심 있으면 해봐. 꼭
제출은 본교무실 강현우 선생님께 하면 돼. 회장은 사무적인 미소로 말을 갈무리하곤 반을 나섰다. 신청서를 읽어봤다. 야간 자율학습 이후로 시행되는 심야 자율학습 시간 동안 학우들의 학습 동태를 살피고 선생님을 도우며 함께 성장할 나리 고등학교의 심야 자율학습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꼭 성실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며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신청하길 바랍니다. 그 밑으로는 도우미로 활동하면 받을 수 있는 상점에 대한 설명과 인적사항 기입란이 있다. 심야 자습 도우미는 여타 다른 교내 봉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이었다. 게다가 선착순 신청,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부모님 서명을 대충 그럴싸해 보이게 휘갈기고 선생님께 제출하고 나서야 보통 신청서에 혈액형을 적었던가 싶었지만 준식이가 마중 나와준 덕에 금세 잊어버렸다. 그날 밤에 바로 나리구 심야자율학습 도우미 단톡방에 초대됐다. 강현우 선생님의 형식적인 인사말과 함께 주의사항과 조 명단이 적힌 이미지 파일 여러 개가 왔다. 잠깐 살피기만 했는데도 내용이 이상해서 잘못 보낸 건가 물어보려 했는데 곧바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날아와서 그만뒀다. 잠이나 자려고 누웠는데 맞은 곳이 쑤셔서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난 최보영, 이강과 같은 조에 걸렸다. 둘은 나와 걸린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대충 모르는 척을 하며 열쇠를 받아들고 심야 자습실로 향했다. 주의사항에 적힌 대로 앞문은 나무 판자로 죄다 막혀 있고 뒷문에는 자물쇠 4개가 달려 있었다. 그동안 심야 자습을 안 해봐서 몰랐는데 밤에 보는 자습실은 꽤나 으스스했다. 이가은은 내가 문을 여는 한참 동안이나 전화로 무섭다며 우는 소리를 냈다. 아마 남자친구겠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다음은 자습실에 들어선 후 온도를 적절히 맞추어 둘 것. 자습실은 계절에 관계없이 온도가 바뀔 수 있음. 이 점 참고하여 학우들이 자습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온도를 조절해 둘 것. 마침 뒤에서 최보영이 여긴 왜 이렇게 추운 거냐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냈다. 확실히 지금이 9월인 걸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히터를 최대로 틀어두었다. 그나저나 쟤네는 아마 주의사항 같은 건 안 읽어본 모양이었지. 됐다. 어차피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했다. 9시 25분. 슬슬 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온다.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도우미들은 따로 비치된 의자에 앉아 있을 것. 의자는 자습실 전체를 한눈에 살피기 좋게끔 배치되어 있었다. 최보영은 곧바로 귀에 이어폰을 꽂아 넣었고 이가은은 전화를 끊으며 몇 번이나 아쉽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혹시나에 주의사항을 반복하여 읽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3번과 같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조항들 위주로. 학생 중 손톱을 먹고 있는 여학생이 있다면 도우미 2명 이상을 교무실에 있는 강현우 선생님께 보내 이를 알릴 것. 그날 심야 자율학습은 취소되며 도우미들은 해당 여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을 귀가시킨 후 문을 잠근 뒤 교무실에 갈 것. 여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거나 여학생의 손톱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을 시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서 손톱깎이를 꺼내 도우미의 손톱을 5개 이상 잘라줄 것. 손톱을 잘라주게 되는 학생은 이후 추가적인 상점 부여 예정. 이때 손톱을 먹는다는 손톱의 절반 이상이 되는 부분을 먹고 있는 것을 뜻함. 척 보기에도 이상한 조항이었다. 나도 모르게 피를 질질 흘리며 손톱의 절반을 넘게 뜯어먹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을 상상해 소름이 돋았다. 자습을 전면 취소한다는 대목도 만만치 않게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여학생이 대체 뭐길래 진즉 눈치채긴 했지만 역시 이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하긴 그래서 보상도 달콤한 거겠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속 글을 읽어나갔다. 자습실 창가 구석에 비치된 길쭉한 나무 사물함이 스스로 열린다면 앞문에 비치된 액체 같은 양동이를 사물함 바닥에 올려둔 뒤 다시 닫아둘 것.
사물함이 다시 열린다면 자습이 끝나기 전까지 도우미가 직접 맡고 있을 것.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힘이라고 판단될 시 즉각 다른 도우미 2명이 교무실에 계신 강현우 선생님께 알릴 것. 조치 이후 사물함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 것. 양동이에 든 액체를 맛보거나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말 것. 휴대폰에서 잠시 눈을 돌려 앞문 쪽을 바라보니 정말 회색깔의 양동이가 하나 놓여 있다. 잠시는 괜찮다는 거겠지? 난 괜한 호기심에 양동이 쪽으로 다가가 슬쩍 안을 들여다봤다. 검은 것 같기도 하고 푸른 것 같기도 한 반투명한 액체가 넘실거리고 있다. 그리고 사물함이 열렸다. 평범한 나무 사물함인 줄 알았던 그 내부에는 빈틈이라곤 보이지 않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노란 부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열린 사물함의 문은 계속하여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앞뒤로 천천히 움직였다. 따뜻해졌던 자습실에는 순식간에 다시 찬 공기가 들어찼다. 최보영과 이가은도 어느새 열린 사물함을 발견하곤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다. 난 떨리는 손으로 양동이를 집어든 뒤 재빨리 사물함 안에 넣었고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문을 닫았다. 자습하던 학생들 몇몇이 짜증신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봤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고 제 할 일을 했다. 천천히 사물함에서 손을 떼었고 다행히 다시 문이 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자리로 와서 앉자 최보영이 슬금슬금 자리를 옆으로 피한다. 이가은은 의외로 조금 흥분한 듯한 기색으로 물었다. 방금 저거 뭐야? 나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 보여? 그러곤 셔츠를 접어 올리면서까지 팔에 돋은 달사를 보여준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주의사항에 나와 있던 대로 했어. 최대한 심기를 거스지 않을 만한 말로 대꾸하니 둘은 금세 흥미가 식은 듯 다시 각자 폰을 집어들고 시선을 돌렸다. 아니면 저들끼리 메시지로 떠들고 있는 건가? 주의사항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일 중 하나가 방금 일어났다. 아직도 손이 잘게 떨리는 듯했다. 시간은 아직 10시 18분. 좋기 40분은 이곳에서 버텨야 한다. 자습실에는 항상 하나 이상의 공석이 존재하며 이것에 대해 큰 관심이나 의문을 품지 말 것. 만약 공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아무 학생이나 한 명을 적절한 핑계를 대어 자습실 밖으로 내보낼 것. 만약 해당 학생이 적절한 핑계를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습실을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앞문에 비치된 양동이를 가져다 주고 학생이 양동이의 액체를 모두 마신 후에 다시 자습실을 나갈 것을 제안할 것. 만일 양동이를 사물함에 넣은 후라면 학생에게 사물함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할 것. 나는 글을 모두 읽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공석이 있는지 확인했다. 시험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아 사람이 북적이긴 했지만 공석은 3자리나 있었다. 그나저나 최보영이나 이가은 같은 애들도 간신히 들어갈 것 같은 저 사물함에 들어가라고 제안하라는 건 또 뭐야. 아무래도 오늘 발 뻗고 자기는 글렀다.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며 직접 올라가 경고하고 오겠다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창밖을 보여줄 것. 이때 자습실은 4층으로 이루어진 나리 고등학교의 꼭대기층에 위치했으며 그 위는 실외기가 놓인 옥상임을 같이 설명해 줄 것. 위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갑자기 학생이 큰 소리로 성경을 거꾸로 읊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학생을 강제로라도 다시 자습실로 데려온 뒤 최대한 나가지 못하게 막을 것. 소란을 피워도 다른 학생들은 알아채지 못함. 꼭 해당 학생이 11시 전까지 자습실 안에서 머무르게 할 것. 이쯤 되니 학교 자체에 대한 의문도 함께 생긴다. 이런 주의사항과 함께 대처 방법이 쓰였다는 건 곧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이 쓰였다는 것일 터. 하지만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소문조차 돌지 않는다. 게다 11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대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지? 종이 울리자 기다렸다는 듯
학생들이 물밀듯 빠져나갔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많은 위험 사항 중 하나만 겪었다지만 저절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이제 슬슬 집 갈 준비를 하자고 말하려는데 얘네 어디 갔지? 타이밍 좋게 폰이 울렸다. 미안. 우리 일이 있어서 먼저 좀 가볼게. 최보영에게서 온 카톡이었다. 난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조항을 떠올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습실에 도우미 혼자 남지 말 것. 이거 열어주세요. 여기 나가도 되죠? 이거 숨 막혀. 풀어주세요. 사물함이 열린다. 그는 지금 그들이 무대로 정한 아레나의 한가운데 서 있다. 세계 각지에서 그의 선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가 아레나를 꽉 찰 정도로 메우고 있었으며 동시에 각종 유명한 방송국과 수천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비춘다. 아마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 중일 것이다. 그가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이토록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던가? 지금 이 순간 그의 할머니가 죽기 전 남긴 말이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간다. 우리 손주,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웃어. 잠시 후 아레나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기괴한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자, 이제 곧 쇼가 시작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필요한 소음 등으로 쇼를 망치는 행위를 하신다면 그 개체는 생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공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수만 명의 인파는 일제히 몸을 굳히고 눈동자만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움직였다. 빛이 꺼지고 조명이 내려앉는다. 하늘 위로 거대한 스크린이 서서히 내려오더니 정중앙에 자리 잡는다. 이어서 그의 삶이 어린 시절부터 순서대로 스크린에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스크린에 처음 비친 장면은 그가 태어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좁은 거실 안 날선 비명과 함께 아이의 엄마가 접시를 집어던지며 집을 나간다. 접시 조각 중 하나가 갓난아이의 얼굴을 스친다. 왼쪽 눈 아래 살이 찢어지고 작고 여린 피부 위로 선명한 피가 뚝뚝 떨어진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커지기만 한다. 시간이 지나고 남겨진 아이를 그의 할머니가 데려가는 장면이 이어진다. 장면이 바뀐다. 아이는 이제 3살. 아내가 도망간 후 그의 아빠는 하루하루를 술과 도박에 의존하며 무너지고 있었다. 방 안에서 장롱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 어지러운 손놀림이 이어지고 마침내 그는 통장과 도장을 찾아낸다. 이후 그의 어머니, 즉 아이의 할머니가 폐지를 팔며 평생 모은 500만 원을 꺼내 종적을 감췄다. 남겨진 아이가 그를 100일 때부터 돌봐왔던 할머니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서 지내는 화면이 송출된다. 기초연금을 받아 관리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장면들과 8개월치 집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처했던 장면. 그의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사채업자가 집 앞에 진을 치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그는 일찍 학교에 가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는 척을 한다. 그의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 갈 돈은 없었다. 대신 약국에서 외상으로 감기약을 받아왔고 그걸 하루 2-3알씩 진통제처럼 삼켰다. 화면이 전환되며 할머니가 그에게 10층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뛰어내리고도 싶어, 아가야. 너도 그렇지 않니? 같이 뛰어내리자.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흘러나온다. 잠시 후에 그의 할머니가 옥상에 올라가 뱉은 말을 후회하며 몰래 우는 장면이 이어진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이번엔 그의 학창시절로 넘어간다. 분명 교육청에서 약속했던 급식비 지원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급식비를 벌기 위해 배식 도우미를 하며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장면이 이어서 등장하고 그걸 바라보는 선생님들마저 그 모습을 외면한다. 이후 해당 지역구 의원이 지원금을 빼돌려 당대표에게 청탁하는 장면이 이어서 송출된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할머니에게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며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밤늦게까지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기에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잠시 화면이 멈추더니 스크린이 좌우로 나뉘고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송출된다. 좌측 화면에는 집에 돌아온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우는 장면. 우측 화면에는 해당 편의점 사장이 친구들에게 호구 하나 잡아서 공짜로 잘 부려먹었지. 라고 자랑처럼 말하는 장면이 말이다. 다시 화면이 하나로 합쳐진다. 소녀는 밤이 되면 화장실 변기 위에 책을 올려놓고 공부를 계속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기에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적이 오르진 않았고 결국 대학을 포기한 그는 제빵 공장에 취직한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는 할머니와 함께 먹을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며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즐긴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반복해서 울려 퍼진다. 며칠 뒤 공장에서 쌀가루 분쇄기를 청소하던 그는 기계 오작동 사고로 왼손 중지 손가락을 잃는다. 하지만 산재 처리는 없었고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다. 사장이 기계는 문제가 없으며 그가 실수해서 벌어진 개인적인 사고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만 공장 측은 그가 평생 일하며 번 돈보다 훨씬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고 패소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어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가고 스크린은 법정 뒤 사무실을 비춘다. 공장 측 변호사가 사과 박스를 들고 판사의 방에 들어가며 말한다. 선배, 이번 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는 공장에서 해고되었고 이후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해보지만 손가락이 잘린 그를 고용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화면이 다시 바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일용직 근로자 생활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확정 수익 안전한 투자. 편안하며 다정한 말투와 함께 화려한 언변이 이어진다.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온 그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전해졌고 그는 마지막 희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모든 돈을 건넸다. 하지만 그 이후 그 남자와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다. 할머니의 기침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겨울 결국 폐렴으로 인해 쓰러지셨다.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할머니는 죽기 전까지 손자에게 민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며 입원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리고 그녀는 날이 갈수록 집안의 얇은 이불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으로 시점이 전환된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다. 기억이 흐려질 정도로 길었던 침묵 끝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어이구, 내 새끼. 울지 말아라. 이 할미가 너 결혼하는 건 꼭 본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킬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항상 웃어야 한단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해. 그녀의 숨이 점점 가벼워지고 이내 멈춘다. 스크린이 천천히 암전되며 화면 속에서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흘러나온다. 그의 울음이었다. 그리도 고된 그의 삶 전체를 견디면서도 끝내 참아왔던 목소리였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고 스크린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레나는 침묵에 잠겨 있었고 검은 화면 앞에서 누구도 말이 없었다. 주위는 온통 침울한 분위기였으며
스크린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사람도 많았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누군가는 턱을 덜덜 떨며 뒷자리를 향해 비틀거렸고 더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을 찾거나 벌벌 떨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사연 자체를 슬퍼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다. 곧 죽음이 찾아올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들. 그 모습은 무대를 향한 슬픔과 공감보다 그의 선택을 확신했기에 떠오르는 절망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스크린 앞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그 초자연 대책 어쩌고 하며 대단한 듯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들도 모두 포기한 얼굴을 한 채 시리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세상은 그에게 잔인할 만큼 냉정했고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며 단지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삶, 그것만을 위해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버티고 버티며 노력해왔지만 그것마저도 그에게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런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말이다.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공연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장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마침내 그가 다시 움직이자 모두가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고 세계 각지의 방송국의 카메라들도 그에게 초점을 맞춘다. 스크린이 천천히 위로 사라지며 그 뒤에 두 개의 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측 문, 당신만이 극심한 고통 속의 죽음을 맞고 그 대가로 모든 인류는 생존합니다. 좌측 문, 당신만이 완전한 행복 속에 살아남고 인류는 그 대가로 모두 끔찍하게 죽습니다. 그는 스크린 너머에 놓여있는 두 개의 문 앞까지 당당하게 걸어가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그가 문 앞에 다다르자 아레나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일부는 떨며 눈을 감았고 어떤 이들은 미친 듯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다. 그리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고개를 돌려 천천히 관중석을 바라보고는 이제서야 그를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인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묵묵하게 우측 문을 활짝 열고 걸어나갔다. 군중은 침묵했고 그 누구도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다. 결과는 어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 푸른 빛을 발산하는 지구본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검은 개체들은 이내 다같이 한숨을 내쉰다. 몇 번이고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반복해서 도출된 것이다. 그것들은 몇 마디 대화를 더 주고받더니 얼마 후 결론을 내렸다. 다툼과 분열을 통한 인류의 자멸유도, 시나리오는 전량 폐기. 다음 실험을 준비하라. 며칠 전부터 등 쪽이 간질거린다 싶더니 오늘 아침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등짝에는 등의 절반 정도 크기의 날개 한 쌍이 돋아나 있었다. 어쩐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며 방바닥이며 웬 깃털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나 싶었다. 자는 사이 창문으로 비둘기라도 들어왔나 싶으면서도 내심 깃털 크기를 보고 비둘기의 크기가 상상돼서 소름이 싹 돋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 깃털의 주인은 나였던 것이었다. 보통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목도하게 되면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어떤 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막상 그걸 내가 맞이하고 보니 의외로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날개를 처음 발견하고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회사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과 이건 병원 어느 과에서 떼어주는 거지? 였다. 일단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오늘 출근부터가 문제였다. 심지어 오늘은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 내방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출근해야 했다. 나는 일단 집안 곳곳을 뒤져가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 날개를 도대체 어떻게 숨겨야 하는가? 다행히 날개가 무지막지하게 크진 않다는 것에 안도 아닌 안도를 하면서 비상이료함에서 압박붕대를 전부 꺼내 내 몸에 칭칭 감았다. 남장을 열심히 준비하는 여자가 된 듯한 기분도 잠시. 붕대가 감길수록 날개가 눌리면서 등 쪽으로부터 답답한 기분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곤 흠칫했다. 날개 자체가 아예 내 신체 기관으로서 자라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야 나는 슬슬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편함을 감내해 가면서 일단 몸통을 붕대로 수도 없이 감은 채로 회사에 출근했다. 일단 붕대를 감아두긴 했지만 날개가 돋아났다라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 각인된 후부터는 괜시리 사람들이 내 등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끝없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걸음도 부자연스러워져서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네, 오늘 몸이 안 좋아?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나는 결국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야 겨우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몇 달 동안 공들여온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나는 오늘을 위해 며칠을 밤낮 없이 일해가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했다. 하필 그런 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애석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사실은 최대한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했다. 오후가 되자 거래처에서 바이어 두 분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우리는 적당한 인사치레와 함께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둔 널찍한 회의실에서 곧바로 회의가 시작됐다. 나는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어 바이어에게 배부한 후 PT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분간은 상당히 순조로웠다. 자료도 완벽했고 발표하는 목소리도 안정적이었고 그것을 듣는 바이어들의 표정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길지 않은 몇 분이 지난 후부터 내 등 쪽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로 인해 말을 한 번 절고 말았다. 바로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를 지켜보던 상사의 표정을 일순 굳어졌고 바이어들도 흠칫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빠르게 양해를 구하며 다시 발표를 이어가려고 했다. 다행히 간질거리던 느낌은 사그러든 듯 했다. 내가 잠시 설명을 위해 프로젝터 스크린을 바라보느라 잠시 회의실 탁자를 등지던 그 순간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나는 또다시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금 내 등 뒤에는 날개가 있었을 터였다. 비록 숨긴다고 숨겼지만 지금 이 웅성거림은 그들이 내 날개를 보아서일지도 몰랐다. 일단 나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유지한 채로 차분하게 물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내 질문을 들은 두 명의 바이어는 마치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의 바이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들은 걸 바탕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발표가 안 끝나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바이어들은 그 말을 끝으로 마치 한시라도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듯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곤 인사도 없이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벙쪄 있던 중에 문득 내 옆에 앉아있던 상사 쪽을 바라보았다. 사색이 되어 있던 상사의 눈이 공허했다. 그 공허한 눈으로 나를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던 상사는 그저 정리해라 하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다. 그리고 내가 정리한 것은 회의실뿐만이 아니게 되었다. 모닝콜 알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아침은 정말이지 너무 괴로웠다. 눈을 떴음에도 나를 바쁘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진 이 상황이 너무 공허했다. 나는 한동안 모닝콜도 끄지 않은 채로
눈뜬 송장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 등 쪽에 있던 날개가 내 몸에 짓눌려 답답한 느낌이 내 등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초래한 만악의 근원이 바로 이 날개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칼로 잘라내버리고 싶었지만 막상 칼을 들고 내 등에 갖다 댈 용기는 없었다. 모닝콜 알람이 어느 순간 뚝 끊겼다. 정해진 알람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끊긴 것일 테지만 나에겐 괜히 이것마저도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힘없이 이불 속을 빠져나와 침대 귀퉁이에 걸터 앉았다. 잠기움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뒤섞여 일어나 있음에도 멍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그러다 문득 내 등 뒤에 달려있던 날개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활짝 펴졌다.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만 있게 된 후부터 날개는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밖을 나가지도 않았기에 날개를 압박할 이유도 없었던 데다 일정 크기가 넘어가자 더 이상 맞는 상의도 없었기에 그냥 바지만 입은 채 생활하고 있었다. 구속이 없어진 덕분인 걸까? 날개는 끝도 없이 자라났고 지금에 와서는 날개만으로 내 몸 하나 정도는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날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우울감 역시 커져만 갔다. 날개가 맥없이 앉아있던 나를 위로하듯 내 몸을 감싸려 들었다.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든 나는 양팔로 날개를 강하게 쳐내며 뿌리쳤다. 그러자 날개가 파르르 떨리며 축 늘어졌다. 그 모양새가 마치 기가 죽어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일주일 전 신청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이유는 내가 퇴사하게 된 사유가 내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 액정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더 이상 수입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당장 내일이면 공과금이며 월세며 나가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데 말이다. 내가 휴대폰을 말없이 보고만 있던 사이에 날개가 더 커진 것만 같았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본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옷을 챙겨 입거나 세면을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방을 나와 현관문을 나섰다.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살고 있던 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진 비상계단을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올랐다. 나는 20층으로 된 아파트의 4층에 살고 있었다. 옥상까지 오르기까지는 꽤 많은 층을 올라야 했다. 아마 평소라면 힘들어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제 평소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옥상에 다다르자 철제 문이 닫혀 있는 옥상 입구가 보였다. 철제 문의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역시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문에 강하게 몸을 부딪혔다. 쿵쿵 소리가 비상계단이 있는 공간 전체에 크게 울렸다. 누군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도 않은 채 나는 반복해서 문에 강하게 부딪혔다. 기어코 나는 날개를 사용하기로 했다. 날개를 퍼덕거리며 내 몸을 띄워서는 문에서 조금 멀어진 후에 문을 향해 강하게 달려들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큰 굉음을 내며 철제 문이 뜯겨지듯 열렸다.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본 지상은 생각보다 더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나는 옥상 난간에 올라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쌀쌀한 바람이 내 얼굴을 치고 가자 그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나는 팔을 양쪽으로 쭉 편 채로 내 등 뒤에 달린 커다란 날개를 있는 힘껏 펼쳤다. 지금의 내 날개는 한 짝이 이미 내 몸보다 훨씬 컸다. 그 거대한 날개를 최대한 펼쳐 보인 나는 그대로 건물 위를 뛰어내렸다. 내 몸이 지상을 향해 빠르게 떨어져 내려갔다. 지금쯤 날개를 퍼덕이며 활공을 시작해도 됐지만 나는 최대한 지상에 다다른 후에야 그걸 시도할 생각이었다. 20층도
꽤나 높은 곳이었는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다. 떨어지는 동안 나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눈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주마등을 보았다. 내 별것 없던 삶이 빠르게 지나갔고 후반부에 이르러 내가 회사를 잘리던 그 순간까지 도달했다. 그 장면에서는 상사의 방에 있는 나와 내 상사가 보였고 상사는 자신의 방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를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상사는 나에게 이번 프로젝트를 망친 것에 대해 질책하였고 나는 말없이 그것을 듣고만 있었다. 여기까진 내가 이미 수도 없이 곱씹은 장면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던 주마등에는 낯선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금방까지 화를 내던 상사가 나를 딱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축 늘어져 있던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뭐라고 했는지 들리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나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상사를 올려다보았다. 그 뒤로 주마등이 마구 뒤얽혔고 짧은 장면들이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다. 괴성, 도망, 피, 병원, 상담. 그리고 주마등이 모든 장면을 내게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땐 나는 이미 바닥에 닿고 있었다. 날개는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폴리탄 괴담, 그 중에서도 규칙 괴담은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척 좋아한답니다. 뭐랄까, 내가 저 상황에 놓이면 어떤 행동을 해야 최선일까를 고민하는 맛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나를 주인공에 대입해서 읽는 장르이다 보니 몰입도 더 잘 되는 느낌이고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잡설이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규칙 괴담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믿기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물론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봤던 규칙 괴담 속 내용이 그대로 일어난다던가 할 가능성은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러나 규칙 괴담에서 주로 쓰이는 설정,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미지의 장소에서 눈을 떴고 바로 눈앞에는 한 장의 규칙서만이 놓여 있었다. 혹은 단순한 알바라고 해서 갔는데 규칙서 하나 던져주고 못 지키면 죽는다고 통보하더라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갑자기 몇 가지, 어떤 경우는 수가지의 규칙을 들이밀고 하나라도 어기면 죽거나 그 이상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니 말이죠. 자,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게 뭘까요? 어떠한 경우든 평정심 유지하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신체의 일부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대범함 가지기? 물론 저런 것들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모두가 저럴 순 없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타고난 몇몇 사람들이나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응하지 말고 대비하자는 거예요. 사실 미지의 공간에 떨어진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큰 도움이 되어주기도 하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지금부터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제대로 외워두세요.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마세요. 당신이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 특히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업보라는 건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의도나 처해 있는 상황, 용서받았는지의 유무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감안해서 돌아오니까요. 물론 신이 당신을 벌할 것이다. 죄를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믿지 않거든요. 다만 규칙서를 받아서 읽기도 전에 당신이 내다버렸던 자식에게 목이 졸린다든가
당신이 사기쳐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피해자들의 살점이 뭉쳐 유일한 탈출구를 막고 있는 걸 본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막자는 말이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업보는 언젠가 돌아옵니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키우는 건 언젠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인간이 아닌 무언가라고 하니까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 그것도 아니면 햄스터 같은 거라도 키워보라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키우라는 소리냐고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물론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든 집안 사정으로든 동물을 키우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를 키우는 게임을 하면 좋아요. 그 게임 아시죠? 다마고치라고 사이버 애완동물 키우는 게임. 그거랑 비슷한 류의 게임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나 나뭇잎을 주워서 곁에 두고 자주 쓰다듬어 주거나 약간의 물을 주는 것 정도로 괜찮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애정을 담아서 무언가를 키운다 라는 행위 그 자체거든요. 믿기 힘들다고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언젠가 당신을 죽이려 들던 괴이가 난데없이 나타난 흉측한 갈색 괴물에게 잡아먹힌다면 그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쓰다듬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독해력을 기르세요.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이야 다양하니까 따로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독해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규칙서가 딱 알기 쉽게 거울을 보지 마세요.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봐선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규칙서 항목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도록 베베 꼬아놔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들이 쉽사리 정보 오염을 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당신 뒤통수에 뒤에 거울에 놓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의 빛을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인간이 되었으나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 인간을 포기하고 마지막엔 인간으로 남기를 바랬던 존재가 과거엔 있었으나 현재엔 없고 미래엔 중첩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는 이해하셨죠? 거울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특히 아무도 없을 때 거울을 똑바로 보고 큰 소리로 인사 3번 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당신은 거울에 비친 당신에 대해 티끌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당신이 거울을 향해 인사를 하면 거울에 비친 당신도 당신에게 인사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거울 속 세계에는 단순한 죽음이나 고통을 훨씬 초월하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평소엔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게 좋아요. 반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아니랍니다. 음식은 오히려 자주 많이 남겨야 좋아요. 당신이 남긴 지 수십 년은 넘은 그 끔찍하고 썩어문드러진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존재들에게는 당신보다도 맛있는 별미로 인식되기도 하거든요.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최대한 밝게 웃고 불같이 화내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우는 게 좋아요. 무표정으로 감정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는 건 장담컨대 최악의 선택이에요. 사람들을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는 존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덤덤할 것 같은 인간의 얼굴에 경악과 공포가 드리워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 글의 7번 항목을 읽지 마세요. 절대 읽어선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선 안 돼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면 그냥 2, 3번 항목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3번부터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멍청한 행동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군요. 글로 작성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규칙서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규칙서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쓴 거고 따라서 아무리 정보 오염을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읽게 되는 평범한 글도 정보 오염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면 규칙서가 오염되었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글의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규칙서의 7번 항목이 맨 위에 있거나
1번 항목이 맨 아래에 있다면 그 글에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글을 제대로 읽기 전에 항상 번호가 제대로 매겨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두 번째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읽는 글이 정말 글처럼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글을 읽는데 글의 작성자가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 부분이 섞여 있다.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요. 적어도 글을 쓴 게 인간이라면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선 이 글을 읽고 계실 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이곳은 1993년 누전 사고로 인해 폐점된 심선빌딩 3층에 위치한 심선 사우나입니다. 귀하께서는 사우나에서 목욕 중 잠드셨습니까? 사람이 없는 찜질방에서 잠드셨습니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택의 욕조에서 잠드셨습니까?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희박한 확률로 해당자가 폐점된 심선 사우나 건물로 이동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심선 사우나 내부는 일반적인 폐건물이 아니므로 하술할 사항들은 귀하께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이행하십시오. 불이행 시 귀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거친 호흡, 비명, 과도한 동작 등은 사우나 내부에 존재하는 그들의 시선을 끕니다. 태연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이상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 글을 읽지는 못합니다. 준수사항을 확실히 숙지할 때까지 읽되 누군가 다가온다면 몸이 닿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키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몸이 닿는다면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현재 이 게시물이 위치한 곳은 탕의 입구입니다. 문을 열고 카운터로 나가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은 열리지 않으며 문을 여는 시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의심을 사는 행동입니다. 손목이나 발목을 확인하십시오. 락커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열쇠가 없을 경우 하술할 지침을 따르십시오. 열쇠 번호에 맞는 락커를 열고 옷을 벗어 자연스럽게 락커에 보관하십시오. 이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 일체의 물품을 락커에 보관하여 자연스러운 나체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눈에 띄는 문신을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단 열쇠의 숫자에 4가 들어가거나 4자릿수 이상의 비정상적으로 큰 숫자의 경우 아래 열쇠가 없을 경우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탕을 둘러보면 가운데에 온탕이, 오른쪽에 열탕이, 왼쪽에 냉탕과 커튼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면 가운데 위치한 온탕에 들어가십시오. 녹슨 물로 인해 피부가 쓰라리겠지만 의심을 피하며 당신의 냄새를 감추기에 효과적입니다. 오른쪽의 열탕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열탕의 온도는 끓는 쇳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피부를 쓰라리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샤워기의 물이 오래된 늦물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내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샤워를 마치십시오. 45초에서 1분 사이가 적당하며 시간을 오래 끌지는 마십시오. 나체가 되었다면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샤워를 하지 않고 탕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분노를 사므로 주의하십시오.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샤워기를 이용하십시오. 조사된 바 가장 안전합니다. 열쇠가 없을 경우 자연스럽게 화장실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 비어있는 칸에서 문을 잠근 후 옷을 전부 벗어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나체 상태가 되었다면 태연하게 탕 입구로 돌아오십시오. 벨이 확실하게 눌렸다면 세신사가 카운터 쪽 정문을 열 것입니다. 세신사가 탕 쪽으로 향할 때까지 기다린 후 자연스럽게 카운터 쪽 문으로 가 문을 여십시오. 열려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옷이 없거나 화장실 칸이 사용 중이라면 열탕에 들어가십시오. 빠르게 옷을 보관한 곳에 가서 옷을 다시 입으십시오.
이때 모든 옷을 입을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옷을 입은 상태라고 인식될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이 생명이므로 필요 없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벨을 누르고 딩동 소리가 나면 의심받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 신속하게 탕을 빠져나가십시오. 아무도 없다면 가운데 위치한 벨을 누르십시오. 그 벨은 카운터에서 새신사를 호출하는 벨이며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정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새신사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의심을 피했다면 기다렸다가 왼쪽에 위치한 커튼 쪽으로 가십시오. 그곳은 새신사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어 카운터를 지나치십시오.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상술한 절차를 완수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폐건물 계단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깨진 창문 유리 조각, 날카로운 돌등이 많아 맨발로 걷거나 뛰면 위험하오니 저희가 준비한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따라 내려오십시오. 저희 쪽 안전요원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